오늘의 사건 단장입니다.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으로 참전한 이근 전 대위가 오늘 아침 귀국했습니다. 지난 3월 초 러시아군에 맞서 싸우겠다며 출국한 지 약 3개월 만입니다. 어제 사건 단장에서 공개한 택시기사 난동 사건과 관련해 또 다른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난동을 부린 남성은 경찰에 체포됐지만 3시간 만에 풀려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농촌 지역의 빈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로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남성은 지난해 9월부터 경북과 경남 지역에서 80여 차례에 걸쳐 금품을 훔쳤습니다.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윤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9명 가운데 6명이 무기징역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우리 김은배 팀장님의 이 듬직한 뒷모습 항상 마음이 든든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든든하세요? 든든합니다. 근데 뭐 피자 이거 무슨 연락을 받으셨다고요? 피자 연락 받았는데 그분이 아직까지 좋은 일을 안 해가지고 제가 못 보내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 자,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자, 저와 이 시간을 오랫동안 함께했던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제일 첫 손가락에 꼽는 흉악범이 누군지, 그 생후 20개월짜리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학대 끝에 살해한 이 30대 양모 이자죠. 오늘 항소심 선고가 있었는데요. 무기징역 나왔습니다. 무기징역. 저는 검찰 구형대로 꼭 사형이길 바랐지만 이미 1심 선고가 30년 유기징역형이었죠. 그걸 생각하면 그래도 2심에서는 형이 늘어난 겁니다. 이걸 뭐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형이 뭐 깎인 것보다는 나은 거겠죠. 자, 일단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이수진 기자, 박지훈 변호사, 그리고 박상희 소장,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다음 주에 경기도 화성으로 이사 갑니다. 거기서도 잘 먹고 잘 살라고 응원해 주세요 하신 부부 김철수, 이은혜님 부자 되십시오. 자, 미국에선 술 살 때 거의 신분증을 보여줘야 합니다. 박지훈 변호사가 딱히 동안이라 그런 거 아니에요 하신 미국 교민 서명선님, 이혜민님, 노현님, N박님. 어제 박 변호사님이 미국 연수 시절 나 술 살 때마다 민증을 보여줬다 이렇게 자랑하시니까 정말 너무 많은 분들이 너 그거 아니야 하면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네, 제가 거짓말할 이유 없고요. 법률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보여줘야죠, 당연히. 네. 알겠습니다. 자, 어제 신랑하고 완전 재밌게 봤어요 하신 캐서린 박님, 미국 버팔로의 이제이 킴님, 니기님, 김경모님 모두 사랑합니다. 재미있는 물로 의리로 함께하는 6시 내 고정 사건 반장,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자, 첫 번째 뉴스 바로 시작하죠. 눈물 글썽 아이유. 영상 함께 보시죠. 이 박수와 함성 소리가 가득한 이곳 프랑스 칸입니다. 국제영화제가 열리고 있는 배우 송강호 씨, 강동원 씨, 이지은 씨, 아이유 이렇게 출연한 영화 브로커 상영이 끝난 직후의 모습인데 관객들 환호에 보이시나요? 아이유 씨 약간 눈물이 글썽하는 것 같죠? 감격적인 순간이죠. 우리 강동원 씨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송강호 씨는 언제 나오시려나? 아무튼 저렇게 지금 나왔네요. 손 파트를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기립박수가요 무려 12분 동안이나요. 정말 엄청 긴 기립박수였다고 하던데, 자, 이 기자 강동원 씨 같은 경우는 지금 나오는 사람은 감독입니다. 일본인 감독. 자, 강동원 씨는 영화 반도에 이어서 2번째로 칸에 초청을 받은 건데 진짜 정말 빛이 납니다. 이수진 기자도 강동원 씨 좋아하죠? 네, 안 좋아할 수가 없죠. 네, 지금 보시면 지금 반짝반짝거리는 턱시도를 입고 있는데요.
뭐 양원부 앵커도 어울릴 것 같기는 하지만 저 턱시도는 강동원 씨만이 좀 완벽하게 소화를 할 수 있는 옷으로 보입니다. 뭐 칸도 아이유 인기에 놀랐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아이유 씨 팬들도 레드카펫에 몰렸고요. 송강호 씨는 지난해에는 이제 칸 심사위원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세 배우가 출연한 영화 브로커를 본 관객들이 기립박수를 무려 12분 동안 이어갔는데요. 이 영화는 다음 달 8일에 개봉할 예정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 영화는 감독만 일본 사람이고 제작사 또 뭐 배우들 또 무대 다 한국입니다. 자, 아이유 씨가 벌써 칸 여우주연상 후보다 뭐 이런 얘기도 외신에서 나온다는데, 자, 소장님 한 가지 해프닝이 있었다고요. 한 프랑스 인플루언서에게 이른바 어깨빵을 당했다는 난리입니다. 지금 나오네요. 네,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다가 어, 그냥 스친 게 아니라 이렇게 팍 치고 이렇게 핑, 예, 아이유 씨가 이렇게 옆으로 밀려요. 근데 어이구야, 이제 저거 미안하다. 예. 뭐 아이유가 지금 아이유인지를 다 알 텐데 미안하다고도 안 하는데요. 지금?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유 씨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아이유 씨는 되게 겸손한 좀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막 예. 얼굴에 티 안 내고 그냥 넘어간 것 같은데 이제 국내외 팬들이 저 여성이 프랑스의 인플루언서래요. 뷰티 인플루언서인데 그 이제 인플루언서니까 인스타그램으로 가서 이제 굉장히 뭐 사과하라 이런 식으로 댓글을 막 남겼나 봐요. 그러니까 이 여성이 아이유의 계정을 태그한 다음에 저렇게 사과한다라는 저 영상을 올린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그 SNS 계정으로 사람들 데리고 오려고 그런 거 아니냐. 일종의 기회가 아니냐. 막 이렇게 지금 비난이 되게 거세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유 씨는 정말 이제 국제적인 스타인 것 같고요. 저렇게 정말 정성껏 이렇게 사인도 해주고 정말 잘 이제 그 자리에서 칸의 여왕으로서의 자리를 지키다 온 것 같습니다. 좋은 진짜 기분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 이어가죠. 인천 흉기난동 중형 선고입니다. 자, 지난해 11월 인천시 한 빌라에서 이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빚은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렀던 40대 남성. 현장을 이탈했던 경찰들 이 대응 탓에 엄청난 파장이 났던 그 사건 기억하실 텐데 오늘 1심 선고가 나왔죠. 네, 살인의 결과가 발생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중한 결과가 발생했죠. 살인 미수 혐의고요. 1심에서 징역 22년이 선고됐고 10년간 전자발찌,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사실은 본인 혼자 망상에 빠져가지고 스스로 살해를 하게 됐는데 목 부위 같은 것들을 이렇게 가해를 했는 거거든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상당히 참혹하고 피해자의 어떤 고통을 생각하면 중형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고 다만 반성하고 인정했다는 부분 이런 거 인정해가지고 징역이 22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도 이어가죠. 자전거 뺑소니 공개 수배입니다. 자, 영상 함께 보시죠. 자, 늦은 밤, 아이고야, 이거 에어컨 실외기 넘어졌네. 자, 실외기 일단 세우고, 이거 뭐 뭐야 이거? 자전거를 타더니 설마 그냥 가는 거? 그냥 갑니다. 나 간다 이러면서 팀장님. 자, 문제는요. 저 실외기가 이 충돌 이후에 고장이 나서 지금 작동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저 영상을 보니까 저 남성이 이제 자전거를 두 손 잡고 타야 되는데 손을 놓고 탔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 있는 실외기를 받았는데 저게 21일 밤 10시 50분께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남성이 볼 때에는 실외기가 크게 파손이 안 됐다고 세워놓고 갔는데 실제로는 실외기 냉방기가 작동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주인 입장에서 볼 때는 난감하니까 자전거 회사 연락했더니 고객사한테서 하는 말이 경찰서에 신고하세요라고 했어요. 근데 이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변호사님 아시겠지만은 과실로 재물손괴는 형사법으로 처벌을 못합니다. 민사회는. 그런데 저 자전거는 차로 보거든요. 예. 차 사고는 고의나 과실이나 불문하고 처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할서 교통계에서 취급을 합니다. 신고 들어오면 아마 저 차를 추적해가지고 뭐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못 잡으면 네. 저 실외기 수리비를 온팡 다 저 사장님이 뒤집어 써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아마 경찰에서 좀 신고하라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 얘기한 것처럼 과실손괴죄는 없습니다. 일부러 손괴했을 때 재물손괴죄가 성립하고 그런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가 있는데 예. 지금은 과실하고 고의인지 그 경계선상에 있는 것 같아요. 양손을 놓고 탔는데?
저는 고의라고 보는데요. 예. 본인이 변명을 할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고의 손괴죄면 형사 입건이 되는 상황이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입건이 되고 형사처벌도 되고 민사적으로 손해배상도 가능하고요. 과실인 경우는 형사처벌은 안 되지만 예. 민사배상은 또 됩니다. 그렇죠. 어쨌든 간에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번째 뉴스 또 이어가겠습니다. 사이드 미러만 부딪혔는데 점점점입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자, 골목길 양옆으로 주차된 차들 조심스럽게 지나가는데요. 흰색 차량 먼저 갔어요. 자, 그리고 검은색 차량 가는데 잠깐만. 스톱했습니다. 왜 스톱했을까요? 확대해서 보시죠. 예, 좀 키워주시죠. 사이드 미러가 부딪혔군요. 하지만 부딪혔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말 미세하게 살짝. 자, 그런데 그 주차돼 있던 차량에서 사람이 타고 있었고 그 사람이 나 뇌진탕 나 누구지 막 이러면서 내 이름이 뭐지 하면서 막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이제 아슬아슬하긴 한데 정말 톡 이렇게 부딪힌 거잖아요. 근데 이제 피해 차주가 경추가 다쳤고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한의원에 닷새간 입원을 했습니다. 입원을? 네, 입원을 하셨대요. 예. 그리고 수리비뿐만이 아니라 수리 기간 동안 차를 빌렸다면서 49만 원을 청구를 했는데요. 블랙박스 이 차주는 사이드미러가 깨지지조차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박 변호사님, 법조인의 양심에 손을 얹고 대답해 주십시오. 양심이라 할 것도 없죠. 예. 이제는 블랙박스도 있고 모든 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런 접촉사고로 저만큼 다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마디모라고 그것을 프로그램을 해서 이 사고 났을 때 어느 정도 피해가 발생했을 것이다 작동을 하게 되면 오히려 지금 5일간 입원했고 그 얘기했던 게 보험 사기의 가능성도 있어요. 따져봐야 되긴 합니다. 그렇지만 저 영상만 봤을 때는 일반인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뭐 아플 일이 없는 거거든요. 예. 살짝 스쳤는데 자, 그런 부분들은 따질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 이어가죠. 아빠들 각오해! 영상 함께 보시죠. 자, 소방차 모양의 이 차량, 으쌰으쌰, 이거 앞으로 가는데 이게 동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인력으로 펌프질을 해가지고 아니 이거 뭐야 이거? 줄다리기 이것도 사람 힘으로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자, 여기 혹시 충북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인가요? 아니었습니다. 여기 춘천의 한 테마파크입니다. 돈 내고 가서 이거 뭐 하는 거죠, 이거? 팀장님, 이거 체험 삶의 현장입니까? 저기 춘천 5일날 개장한 예. 춘천 놀이터인데요. 놀이기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놀이기구 중 2가지가 수동으로 작동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아이들이 힘이 없으니까 저같이 힘이 많은 사람도 몰라도 부모들이 고생이 많지 않습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저 자동차 소방차 같은 경우에는 아마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아빠가 빨리 가면 안 되겠죠? 맞다. 아빠 저쪽은 빨리 간데 아빠 그렇죠. 뭐해? 막 이러면은 그러니까 내가 1등 가려고 하면은 그 아빠들이 얼마나 힘을 들였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마 놀러 가가지고 아이들 때문에 했지만은 아마 진을 다 빼가지고 지옥고생을 했다고 하는데 놀이터에서 조금 그 부모들을 위해서도 좀 수동을 하지 말고 자동으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보통 그 운동회 있잖아요. 네네. 부모님 아빠들 와서 하는 운동회. 그 이제 경쟁이 되니까 그 앰뷸런스 온대요. 쓰러져 가지고. 앰뷸런스까지는 오지는 않겠지만 온다니까요. 진짜 그랬어요? 예, 온대요. 예. 그럼 죽기 살기로 하면 안 되죠. 즐겨야죠, 놀이를. 안 근데 됩니다. 경쟁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쟁이 붙잖아요. 그 집안 대 집안끼리. 경쟁이 왜 그러냐면은 그 아이가 상처를 입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잘못해서 졌어. 요것 때문에 힘을 써야죠. 그러니까. 안 됐습니다. 자, 지금 경기도 군포시 이기순 여사님 보고 계신가요? 내가 저 진행자 녀석 불쌍해서 시청률 올려줄란다 하시면서 항상 본방사수 하신다고요? 감사합니다. 광고까지 봐주시면 더 감사합니다. 우리 딸 잘하고 있어. 누군가에게 우리는 나아가게 하는 힘. 우리 주말에 볼래요? 사랑의 다른 말.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하냐? 우리가 해야지. 할 수 있어. 응원.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넓어져도 우리라는 단어 안에는 변하지 않는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가 바꾼다. 우리금융그룹.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으로 참전한 이근 전 대위가 오늘 아침 귀국했습니다. 지난 3월 초 러시아군에 맞서 싸우겠다며 출국한 지 약 3개월 만입니다. 이근 전 대위의 입국 현장을 공개합니다. 자, 왔습니다. 이 기자. 예. 이근 씨가 출국한 지 3개월 만에 귀국을 했습니다. 이근 씨는 이제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돼서 왔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십자인대 양쪽이 찢어졌는데 우크라이나 군 병원에서는 무조건 수술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지에서 수술이 어려웠기 때문에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고요. 경찰은 공항에서 이근 씨와 면담을 했고 부상 사실을 확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여권법 위반으로 지금 고발을 당한 상태지만 체포는 되지 않았습니다. 예. 귀국 모습 잠깐 보고 가시죠. 지금 여권법 위반으로 고발을 당하신 상태고 네. 뭐 사전체 검토도 지금 대상인데 사실은 뭐 경찰이 저를 바로 체포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체포하지 않고 나중에 조사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협조를 해가지고 조사 받기로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시민권을 받았다는 소문이 있는데 우크라이나 시민권 주고 땅도 주고 우크라이나에서 많은 혜택을 준다고는 얘기했는데 근데 시민권 받지 않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벌금을 피한다, 뭐 재판을 피한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시민권 받는다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 받기로 했어요. 박 변호사님. 네. 너 인성 문제 있어. 아, 근데 이게 진짜 왜 바로 이렇게 체포, 저는 솔직히 이 현장에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죠. 여권법 위반 이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입니다. 여행하지 말라는 곳에서 여행했던 거고 여권 무효되는 것들을 여권을 사용했던 거, 이 혐의가 되는 거거든요. 예, 예. 강한 범죄가 아닙니다. 약한 범죄를 저지른 거고 구속되거나 체포되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요. 실형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체포가 안 된 거고 또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 이 사람 지금 코로나이기 때문에 자가격리가 좀 해야 됩니다. 아. 외국에 있다가 왔기 때문에 2주 정도 자가격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뭐 좋아서 체포하지 않은 게 아니고요. 범죄도 약하고 자가격리 같은 거 해야 되고 나중에 다시 불러서 2주 이후에 아마 조사가 될 것 같고요. 필요하다면 뭐 또 다른 것들 조치가 필요할 생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뭐 들리는 얘기 따르면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탄원서를 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근 전 대위가 우크라이나에서 오늘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자기들을 도왔다고 그래가지고 탄원서를 보내고 있다고 그건 이근 대위의 주장인 거죠. 근데 이제 이근 대위는 뭐냐면은 그 법원에서 이를 제출하게 되면은 많이 이제 선처하거든요. 물론 맞습니다. 탄원서가 있으면 선처하는데 지금 확인된 바는 확실하게 없기 때문에 예, 본인의 주장에 의하면 탄원서를 보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나 다시 돌아갈래로 잡아봤습니다. 자, 다시 귀국 현장 좀 보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사실은 싸우러 간 게 아니라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갔어요. 되게 많은 범죄 행위를 봤어요. 도착하자마자 그거부터 봤어요. 차량이 보였어요. 그리고 드라이버가 있었어요. 운전자가 있었는데 우리 앞에서 총 맞고 바로 쓰러졌어요. 러시아 놈들한테 총 맞아가지고 되게 기분이 안 좋았죠. 저는 마음은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뭐 거기 가서 살고 싶은 게 아니라 아직 전쟁이 안 끝났기 때문에 할 일이 엄청 많아요. 감사합니다. 아직 할 일이 더 남았기 때문에 돌아가고 싶다, 소장님. 네, 그러니까 이제 이근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뭐 비난도 많습니다. 일단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전에 워낙에 뭐 유튜버나 뭐 이런 데서 활동을 하시던 분이기 때문에 뭐 좀 약간 추측 오해 뭐 이런 좀 많은 상태에 뭐가 진실인지 우리 아무도 잘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비난을 의식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나는 지금 사람들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뭐 싸우고 있을 시간도 없고 난 전쟁터에서도 싸움을 하려고 간 게 아니고 난 사람을 구하러 간 거고 그다음에 이제 온라인 안에서도 난 싸우고 싶지도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정말 나는 중요한 역할이 있다. 거기 그러니까 선과 악의 대결 중이고 진짜 범죄 행위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내가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구해야 된다. 정의의 사도의 역할을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예. 일단 근데 출국 금지를 당했어요. 다시 돌아가고 싶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일단 현실적으로 그 바람이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팀장님. 그렇습니다. 이건 전 대위하고 같은 혐의 받는 5명이 검찰에 송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형사처벌 받게 되는데 이 전 이건 대위도 형사처벌 받게 되겠어요. 그리고 아마 국제범죄수사 2기에서 수사를 알고 있는데 일단 출국 금지하게 되면 외국을 나가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예. 본인은 어떤 뭐 정의감이라든지 뭐 인류애 때문에 가서 싸웠다고 하지만 국가에서는 막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처벌을 받고 그걸 출국 금지를 시키면은 실제적으로 갈 수는 없다. 근데 경찰에서는 아마 이걸 여권법 외에 형법이라든지 국제형사법을 적용하기는 좀 어렵겠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전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없는 걸 만들지 않기 때문에 여권법으로만 처벌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지금 뭐 채팅창에서도 우리 가족 여러분들 사이에서도 뭐 찬반 양론이 지금 엇갈리고 있는데 박 변호사님, 네. 좀 만약에 이제 귀국을 했어요. 뭐가 됐든 저는 그렇죠. 뭐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무사히 돌아온 건 정말 천만다행인 것 다행입니다. 같아요. 예. 예. 자, 그런데 이 여론을 그러니까 이근 씨에 대한 약간 부정적인 여론 네. 이게 좀 바뀔 여지가 있을까요? 자,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껏 뭐 네티즌들은 좀 안 좋게 보는 사람도 꽤 많았어요. 또 목격자들 얘기도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폴란드에 호텔이 있던 것 같더라. 뭐 놀더라. 뭐 촬영님 데리고 다닌다 하더라. 전쟁 즐기는 거 아니냐라고 했었고요. 또 저런 사진도 좀 찍으면서 내 욕 열심히 했냐. 나 살아있어 미안하다라고 이근대도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표현이 좀 예. 네, 뭐 하여튼 화난 건 그래요. 알겠는데 뭐 저도 사실은 장교 출신이고 저는 뭐 맞습니다. 법무관이긴 그렇죠, 하지만 그렇죠. 뭐 전쟁이라는 게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가는 게 뭐 그런 결정하는 거 쉽지 않고요. 저 자리에 있는 것 자체도 이게 쉽게 얘기할 수 없는 건데 어쨌든 그게 좀 더 희화되고 얘기가 많이 되는 게 저는 좀 불편하기도 하고 이근대회가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이근대회가 이제 돌아왔기 때문에 여론이 바뀔지 여론 봐야 될 것 같은데 글쎄요 뭐 여론이 뭐 쉽게 바뀔 수 있을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계속 좀 지켜보죠. 일단 좀 뭐 부상을 당해서 온 거니까 빨리 좀 쾌차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정말 어제 너무 많은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분노의 분노를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이 한 남성이 이 택시 기사에게 정말 난동을 부린 그 충격적이었던 제보 영상. 자, 그런데요. 그 택시 기사님한테서 오늘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백다혜 아나운서 통해서 들어보시죠. 이미 예약을 한 승객을 태우러 가던 길, 한 남성이 벌컥 택시 문을 열더니 다짜고짜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퍼붓습니다. 대낮에 발생한 황당한 사건에 택시기사는 차에서 내려 경찰에 신고를 하는데요. 택시기사가 신고하는 사이 남성은 그대로 현장을 떠나고 맙니다. 몇 분 후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줄만 알았던 택시기사는 경찰에게 황당한 답변을 듣습니다. 그 친구 어떻게 됐어요? 살이 좀 많이 된 것 같아가지고 저희도 인적사항만 파악해갖고 왔어요. 연행을 해야죠. 그 사람 그 사고 친다고요. 약물 검사를 하더니 그런 걸 했었어야죠. 우리는 이제 술이 단순히 취한 걸로만 생각을 했는데 냄새는 안 났어요. 술 냄새가 아예 안 났어. 마약을 한 것 같다. 그냥 두면 사고 친다. 이 같은 택시기사의 항의에 경찰은 남성을 잡기 위해 2차 출동을 했는데요. 과연 이 난동범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 일단 그 기사님은 마약에 취해 있었다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그건 기사님의 주장입니다. 자, 그런데 어제 또 이 영상을 못 보신 가족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단 그 영상 다시 한번 보고 얘기 이어가죠. 우리 아파트 몽둥도 물 안 가. 가. 아니 코를 가. 아이고 그냥 가. 담배를 어떻게 꺼보십시오. 나한테 맨날 가! 내가 가는 길이 길이니까 가. 내가 샀어. 가. 자, 어제 소장님하고 팀장님은 안 계셨으니까 이걸 두 분은 처음 보셨을 텐데 다시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예약 콜을 받고 지금 예약을 손님을 받으려고 왔어요, 팀장님. 네. 근데 갑자기 어떤 인간이 이렇게 딱 오더니 그 택시문을 팡 열면서 팡 닫고 들어오더니 야 어느 동? 딱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손님 저 지금 예약 콜을 받고 와서요. 좀 내려주셨어요. 확 하면서 막 욕을 막 퍼부으면서 막 발길질을 하려고 하고 막 쌍욕을 날리면서 지금 그 광경입니다. 자, 박 변호사님. 자,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안 드렸어요. 어떤 뭐 사실은 저희가 변호사니까 의심할 만한 얘기를 하기는 어려운데 저는 마약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마약 사범을 뭐 저희가 이제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예. 마약 사범 특징이 딱 하나입니다. 얼핏 보면 술 취한 것 같고요. 술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술 냄새가 나지 않는데 누가 봐도 술 취한 것 같고 만취한 것 같아요. 박 변호사님 진짜 말씀 듣고 나니까 대낮이잖아요. 예. 대낮에 맥락이 없이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경찰들도 그렇게 파악을 좀 합니다. 대낮의 행동 자체가 좀 특이한데 술 냄새가 나지 않고 지금 맥락이 전혀 없어요. 그런 경우는 마약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마찬가지로 기사님도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술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았는데 이게 지금 행동 자체가 너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마약 사건 아니냐, 마약 사범 아니냐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요. 또 이 사람 여기 말고 딴 데 내려가지고도 행인들한테 행패를 부렸다고 하거든요. 그냥 뭐 정상적으로 부리진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 또 술을 취했으면 술 취한 사람하고 마약에 중독된 사람하고 마약 흡입한 사람하고 구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게 아니냐라는 게 기사님의 주장입니다. 팀장님 저 보세요 사진. 지금 택시 타면서 담배를 핀 채로 지금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사님이 저 담배는 좀 꺼달라 했더니 발길질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지금 맘두 아이님이 저 김은배 팀장님이 저거 보더니 지금 화가 나신 것 같다 이런 말씀까지 하시는데 팀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거? 저 상황 보고는 실제적으로는 그 택시 기사분이 주장하는 대로 마약에 취했는지는 확인 안 되는 거고요. 술 취할 수도 있는데 아마 지구대에서는 그 행패 부린 저분을 가지고 냄새 맡아보니까 술 냄새가 났다고 하는 거고 또 그 택시 기사분이 말한 대로 마약 검사를 해달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증거 없으면은 못 하거든요. 또 그리고 이제 그 난동 부린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당신 마약 검사를 해야 되는데 머리를 칼을 뽑든지 소변을 받았느냐라고 우리가 물어보면 그 동의하면 가능해요. 근데 동의하지 않으면은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구대에서는 사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아마 마약 투약한 거에 대한 확인을 못하고 술 냄새 났기 때문에 술만 먹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지구대에서. 그러니까 좀 약간 판단을 오릴 수는 있는데 일단은 확실한 증거는 없는 거죠. 마약했다는 증거는. 근데 일단 박 변호사님 좀 신병 확보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연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뭐 지금 김은배 팀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뭐 그냥 의심이 있다고 마약 검사를 하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인권적 측면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에 저런 행동을 했다고 했을 때 간이 검사라도 좀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이제 택시 기사라든지 생각이고 경찰 입장에서는 뭐 술 냄새가 났기도 하고 그냥 단순하게 술 취했다 생각을 했다라고 해서 보내줬다고 합니다. 뭐 지금 2차, 3차 사고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만 다행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조금 혹시나 마약 사범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대응했어야 되는 게 아쉬움 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기사님이 막 이제 심각성을 계속 어필을 하니까 경찰이 2차 출동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테이저건이 발사가 됐다고요? 네, 이 남성이 PC방에서 또다시 난동을 부린 건데요. 경찰이 오니까 자해소동을 벌인 겁니다. 그냥 죽어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난동을 피우니까 결국에는 경찰이 테이저건까지 쏴서 진정을 시킨 다음에 체포를 했습니다. 자,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게 그냥 단순 술주정인지 뭐 이제 영상만 보고는 판단 못 하시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제일 가능성 있는 건 술 아니면 마약 상태인 것 같고요. 만약에 술이나 마약이 대낮에 도대체 왜 저렇게 술을 마셔가지고 저 정도가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정확히는 뭐 보이지 않지만 반사회적 인격 장애의 모습도 사실은 좀 보이죠. 뭐 모르는 사람한테 굉장히 다짜고짜 반말을 하고 발기질을 하고 뭐 저런 게 좀 확대되면 묻지마 폭행이나 뭐 이런 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성격 장애의 모습이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PC방에 경찰들이 들어왔다니까 뭐 자해를 했다 뭐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심각한 정신적 범죄의 조현병 같은 거에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은 너무
대낮에 본인이 경찰이 데리러 왔다 그래서 PC방에서 자해를 하는 어른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 저 사람이 성품적으로 저런 것인지 아니면은 술을 마시거나 이래서 우발적으로 그런 건지 좀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굉장히 불안한 행동이다. 그러니까요. 네, 이런 생각 듭니다. 예. 저 택시를 타기 전에 그 주변에 뭐 낮이니까 주변에 이제 여성분들도 막 지나다녔는데 기사님한테뿐만 아니라 뭐 여성들한테까지 막 온갖 쌍욕을 막 하면서 막 별의별 짓을 다 했답니다. 자, 아무튼 테이저건까지 쏴서 체포를 했어요. 자, 그런데 기가 막힌 건 이후에 3시간 만에 풀어줬다는 겁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아는 형님들. 자, 이 기사님의 목소리를 통해서 직접 상황 들어보시죠. 도망가다가 이제 다른 집 본의 아니게 침입을 했는데 거기서 대치하는 과정에서 소지하고 있던 칼을 꺼내서 이렇게 그리고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뭔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테이저건을 쐈던 거죠. 그래가지고 제압을 해가지고 끌고 왔는데 아이 세상에 아는 형님들이 뭐 2명이 와가지고 세상에 3시간 만에 풀어줬다 하더라고 또. 아이 그 소리 듣고 내가 어찌 화가 나는가. 팀장님, 이건 또 어떤 상황일까요? 3시간 만에 아는 사람들이 와서 데리고 갔다? 저는 이해 안 가는 게 뭐냐면은 일반적인 폭행 같은 경우에는 주거가 확실하든지 또 신원보증하게 되면 풀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은 난동을 부려서 테이저건을 쏴가지고 체포를 했어요. 그러면은 저 난동 부린 사람이 흉기를 들었다고 한다면 특수협박이라든지 특수공모집행 방해가 되면은 예. 당연히 체포를 해야죠. 체포를 해가지고 조사를 해야 되는데 저런 상황인데 풀어줬다? 저는 일선 경찰관들이 저렇게 제가 근무할 때는 저런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당연히 체포하고 조사해야죠. 근데 예. 풀어줬다는 말이 진짜라고 한다면 예. 왜 저렇게 대처했을까 사실 이해가 안 갑니다. 저도 지금. 예, 일단 뭐 저희가 이제 경찰 쪽을 상대로도 좀 취재를 해봤는데 일단 저희가 전해드리는 주요 내용은 이 기사님의 주장입니다. 예. 자, 이 기자. 제가 어제도 이 기사님께 연락을 드렸었는데 어제는 연락이 안 닿았었어요. 왜냐하면 이 기사님 스스로가 너무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일체 어떤 뭐 전화 연락이나 이런 걸 받을 여력이 없으셨는데 오늘 겨우겨우 이제 연락이 됐던 거거든요. 여전히 힘들어하시죠? 이게 기사님은 택시기사 일을 10년 넘게 하셨는데 지금 운전대를 잡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심적인 고통을 겪고 계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주치 난동을 당하셔서 지금 트라우마가 좀 심한 것 같고요. 일단 이 기사님은 이 주치 난동자가 마약까지 했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두려움이 더 크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일단 이 사람 뭐 어떻게 지금 집으로 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구속 안 됐습니다. 예. 사실 딱 한 만큼만 처벌이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행동이 좀 더 나아가서 생명에 위해를 가했다. 그러면 구속 사안이 될 수 있을 건데 마약이 아닌 이상 단순히 술을 마셨다고 해가지고 뭐 만취했다 해가지고 이런 행동했다 해가지고 구속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집으로 귀가 조치가 된 상황인데 어쨌든 간에 마약 사범인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은 좀 확인이 좀 됐었어야 되는데 근데 또 천만다행히 더 큰 일까지는 안 나갔어요. 그렇죠. 그게 다행인데 택시 기사님 입장에서는 앞으로 조금 곤란할 것 같아요. 앞으로 누가 타면 걱정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아니, 네. 제가 어제 이 사건에 이 유튜브 클립에 달린 댓글을 좀 봤는데 요즘 심야 택시 잡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지 않습니까? 자, 그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워낙 이 심야에 더구나 이건 심야도 아니었잖아요. 저런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기사님들이 이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아예 그냥 낮에 운전하고 말지 밤에는 운전 안 할란다 이런 분들이 정말 많으시다는 거예요. 자, 팀장님께 짧게만 좀 여쭤볼게요. 저런 경우 당했을 때 일단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가장 현명할까요? 택시 기사분 말씀하시는 예, 거니까 일단은 피하고 신고하는 게 제일 우선적인 거죠. 같이 맞대응하게 되면 문제가 되니까 신고해야 되면은 저런 걸 경찰관들이 강하게 체포를 해가지고 강하게 처벌해야 되는데 저렇게 풀어주면 누가 신고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대처는 그 택시 기사분의 주장에 따르면 경찰에서 미흡한 대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세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농촌 지역의 빈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로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남성은 지난해 9월부터 경북과 경남 지역에서
80여 차례에 걸쳐 금품을 훔쳤습니다. 남성의 범행을 파헤쳐봅니다. 야, 요즘 농번기 한참 진짜 바쁠 그런 시즌인데 빈집을 턴다. 아, 이거 뭐죠 또? 이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이 음. 영상을 보시면 창문을 통해서 집에 침입하는 빈집털이의 모습입니다. 이 40대 남성은 농촌만 돌면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쳐오다가 검거가 됐는데요. 이 남성은 먼저 집안에 아무도 없는 걸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저렇게 창문을 통해서 침입한 다음에 귀금속과 현금을 털어서 나왔습니다. 지금 올라간다. 예. 하하. 아, 지금 벽을 탔어요, 지금.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차림새가 참 특이합니다. 그 얘기는 잠시 후에 다시 드릴 텐데.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뭐 농가에서 귀금속 훔쳐봐야 뭐 얼마나 훔쳤겠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말이죠. 이자 말이죠. 가히 농촌계의 루팡이다. 이렇게 명하고 싶을 정도로 무지하게 훔쳤습니다. 진짜. 네, 깜짝 놀랐어요. 저도 작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9개월간 얼마를 훔쳤냐면요. 액수는 3억 2천만 원. 그리고 횟수는 86곳. 네, 지금 저 영상으로 봤던 범행 날도 문경시에 있는 소재의 주택에 들어가서 2,700만 원 상당을 절취했다고 합니다. 다 경북, 경남의 23개 시군 농촌 지역에서 이 절도가 발생했습니다. 예. 자, 90번 가까이 범행을 저지르면서 한 번도 걸리지 않은 건데 그 비결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한 비결이었는데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이장님 계세요? 안 계세요? 아, 이게 말이죠. 박 변호사님, 만약에 그냥 아무 집이나 들어갔어요, 저자가. 그래서 이장님 계세요? 아, 여기 이장님 집 아닙니다 하면 그렇죠. 그냥 나가는 거예요, 다른 집으로. 가장 간단합니다. 어. 시골 가면 이장님이거나 이장님 아니거나 둘 그렇죠. 중에 하나거든요. 예. 아주 철미했던 것 같아요.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 일단 범행 대상을 집 같은 거를 물색을 합니다. 저렇게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오토바이. 저 집 정도가 괜찮겠다라고 판단이 들면 가서 일단은 자, 지금 이장님 계십니까? 라고 합니다. 예. 이장님 나오면 어이구 이장님 아니겠죠? 예, 아니죠. 아니면 아니군요. 나가면 그만이고요. 아무도 없으면 그때부터 범행을 하는 겁니다. 복장도 좀 되게 보면 농부 아니면 저기 시골에 있는 계시는 분들 일하는 사람의 복장이 지금 돼 있어요. 예. 햇빛 가리게 하고 밭일할 때 하는 복장을 했고요. 그리고 범행한 이후에도 복장을 계속 갈아입습니다. 이 상당히 철저합니다. 햇빛 가리개 등 밭일할 때 복장을 한 다음에 범행 후에는 수차례 다른 옷으로 갈아입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빈집털이 이 범행이 발각이 안 된 것입니다. 예.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저 댕댕이 왜 가만히 있냐, 낯선 사람 오면 뒤져야지 막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자 팀장님, 그러니까 저는 딱 안타까운 것이 지금 강아지 나오네요. 이장님 계세요? 딱 했는데 이장님 집에 딱 가서 그런 얘기를 했더라면 내가 이장인데 당신 누구요? 했으면 그때 그냥 꼬리가 딱 잡힐 수도 있었는데. 꼬리 잡히지 않고 그냥 나가는데요. 저 절도범이 사실 단독범입니다. 지금 짖기는 하네요, 저 강아지가. 짖어봤자 뭐 묶어놨으니까 의미가 없죠. 예. 자, 단독범에다가 본인이 복장도 농어촌 복장을 했어요. 그리고 장갑을 꼈죠. 짐을 안 넘기려고. 그리고 보통 열린 문, 창문 같은 걸 들어가서 하는데 제가 지금 보기엔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거는 신속한 이동을 위해서인 거죠. 오토바이도 자기 거 아니야. 왜? 자기 거면은 번호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훔친 거겠죠. 그리고 저 사람이 10분 정도에 털었다고 한다면 절대로 초범은 아니다. 상습범 플러스 전과 있거나 이 전문가다. 저런 사람들이 농촌 다니면서 빈집만 전문적으로 터는 게 있거든요. 한번 자기가 수법이 성공하게 되면 같은 수법을 계속 쓰기 때문에 거의 전문가가 되는 거죠. 필히 검거를 해야 되겠죠. 자, 근데 용케 검거가 됐습니다. 네, 정말 다행으로. 도난 신고가 들어왔고 이게 문경이고요. 예천이나 상주 다 경상북도 북부 지방입니다. 거기서 일어났던 신고가 났고 비슷한 범행이 계속 있었다고 경찰은 판단했고 그래서 수사를 확대했는데 그 이후에 CCTV 등으로 검거를 했습니다. 또 이 남성 특가법 위반이 됩니다. 상습 절도죄로 입건하고 구속을 했습니다.
자, 소장님, 누범 기간 중에 또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는데 진짜 이 도둑질 이것도 약간 중독성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팀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네 맞습니다. 이 사람 이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저도 아까 영상을 보고 저렇게 벽을 탄다는 게 저거구나. 그러니까 벽을 이렇게 타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동종전과로 2019년에 출소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누범 기간인데도 또 똑같은 절도를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전문가인데 이 절도를 그러면 왜 저질렀느냐? 온라인 도박에 중독된 것 같습니다. 저 돈 다 지금 온라인 도박에 썼다고 하니까요. 정말 많은 희생 가족이 나오기 전에 빨리 검거라도 돼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농번기가 막 시작됐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집을 비우고 논밭에 나가서 막 일을 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집은 텅텅 비어 있죠. 자, 제가 기사 들어오기 전에 기사 검색을 해봤더니 이런 유형의 범죄가 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농번기는 혹시 왜냐하면 주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침해하기가 쉬워요. 아무리 문단속, 물론 문단속을 하고 잠그는데 실제로 아까 창문 같은 거 열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단속을 철저히 하고 만약에 집에 귀중품이 있으면은 대여금고를 사용하면 좋겠지만 농촌에서는 사용가 힘들죠. 예. 그러니까 아는 분, 안 나가시는 분한테 귀중품을 맡길 수도 있고 또 나갈 때는 옆집 사람한테 부탁을 하고 좀 이렇게 혹시 이상한 사람 오면 연락해달라고 그러고 이 사람들이 전화를 걸어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화도 착신으로 좀 돌려놓으면 좋고 그리고 시간 맞춰서 TV라든가 라디오를 울리면 안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머리가 아프죠. 일일이 해야 되니까 어떻든 문단속하고 조심해야 되는데 그리고 저런 게 많으면은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순찰을 자주 돌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파출소나 지구대 말씀하셔야 돼요. 농번기다.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수시로 좀 순찰을 돌아달라 그리고 내가 보니까 이상한 사람이 있어. 그럼 바로 신고하셔도 되니까 그런 것으로 해가지고 좀 절도를 예방하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예. 그 진짜 뭐 농촌에서는 다 뭐 이웃 사촌끼리 잘 아니까 문단속 할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그걸 노린 거죠. 자, 그리고 제가 말씀 나온 김에 제가 깜빡이야. 자, 예전에 저희가 이 조폭 출신 유튜버 이거 저희가 한번 전해드린 바 있잖아요. 그래서 김은배 팀장님이 당시 그때 그 사람에 대해서 막 따끔하게 정신 차리라고 한마디를 해줬었는데 그랬더니 말이죠. 그 유튜버로 추정되는 자가 저는 추정이라고 말은 지금 했지만 그 사람 맞습니다. 맞을 겁니다. 저희 해당 김은배 팀장님이 정신 차려 했던 그 유튜버 클립에다가 댓글을 달았어요. 뭐라고 달았냐면 은배 형님 밤길 조심하이소. 밤길은 본인이 조심해야죠. 제가 그래서 예. 좀 걱정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팀장님한테 팀장님이 그 인간한테 그 인간으로 추정되는 자에게 이런 어떻게 보면 협박성 뭐 이런 메시지가 왔다 전해드렸더니 박 변호사님 뭐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좀 걱정이 좀 되는데요. 가만히 계셨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예. 놔두세요. 그 애들인데 뭐. 그리고 또 하나. 예. 제가 그저께 전화를 받았습니다. 누구한테요? 제가 20년 전에 살인사건으로 구속시킨 사람이 있었는데 예. 어떻게 전화번호가 뜬 거예요. 받았더니 은배 형님 저 누구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머리 싹 굴렸더니 그 주범이에요. 예? 주범. 4명이 사람을 죽였는데 네. 그러니까 영등포 조폭에 있었는데 그럼 저한테 하는 말이 형님 한번 봅시다 그래서 그래 한번 연락해라. 나 마곡동 사무실이니까 전화 한번 해라. 밥 사줄게. 이 정도로 나가죠 저는. 피자. 예. 피자가 아니고 밥 사줄 정도는 되죠. 예. 조폭하고 이제 전직 조폭하고 피자 먹으면 되게 재밌겠네요. 그럴까요? 예. 알겠습니다. 쓸데없는 얘기 좀 길게 했고요. 네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윤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9명 가운데 6명이 무기징역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강윤성에 대한 법의 판단을 짚어봅니다. 자, 무기징역 여성 2명을 출소 3개월 만에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 기억하실 겁니다. 어제 무기징역 나왔습니다. 자, 일단 그 판결 살펴보기 전에 이 기자가 혹시 뭐 또 많이들 잊어버리셨을 수 있으니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죠.
이게 출소 3개월 만에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해서 우리 사회에 과연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이런 경각심을 줬던 사건입니다. 강윤성은 지난 5월에 전자발찌가 채워진 채 가출소를 했는데요. 3개월 만에 평소 알고 지내던 40대 여성을 살해하고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을 갔습니다. 살해 이유는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 이런 이유였는데요. 3일 뒤에는 또 다른 여성을 살해했고 직접 경찰을 찾아가서 자수를 했습니다. 강윤성이 전자발찌를 끊고 돌아다니는 39시간 동안 보호관찰소와 경찰은 소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드리기보다 이 장면을 보시면 아, 그자였구나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잠깐 보고 가시죠. 왜 범행 저지르셨습니까? 돈 얼마 때문에 살해하셨습니까?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으세요?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으세요? 위험해. 보도나 똑바로 해. 왜 계획적으로 살해했습니까? 보도 똑바로 하라고, 보도나. 보도를 똑바로 하면 안에 들어가라고. 진실하게 얘기할 테니까 기자들 당신이 진실을 모르니까 그런 거 아니야. 피해 여성 왜 살해하셨습니까? 보도나 똑바로 해.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내가 더 많이 죽이지 못한 게 한이 된다. 사회가 같아서 그런 거야. 사회가 반성 번영하지 않는 겁니까? 당연히 반성 안 하지. 사회가 같은데. 사회가 같아. 맨 처음에 발차기를 당했던 게 사건 반장에 있다가 갔던 홍지훈 기자 기억하실 겁니다. 자, 지금 방금 막 들으셨죠? 더 많이 죽이지 못한 게 한이 된다. 와, 소장님 진짜 이건 참. 네, 그렇습니다. 저 얘기 들을 때 지금 저도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저 사람이 지금 자기 합리화주의라서 정말로 저렇게 생각을 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는 전혀 사회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쇼를 하고 있는 건지 자기도 다 이유가 있어서 그랬다는 식으로 이렇게 제가 그때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어쨌든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뭐 더 많이 죽이지 못해서 뭐 한이 된다는 얘기도 했고 취재진한테 욕설과 발길질을 하기도 했고 또 경찰서에서는 경찰관 목을 조르기도 했고 하여튼 뭐 아주 순순하게 잡히지 않은 사람입니다. 근데 저 사람이 사이코패스 진단평가에서 40점 만점에 30점 이상의 점수가 나왔대요. 그건 이제 25점부터는 고위험군으로 분류가 되는데 그러니까 성품적으로도 사이코패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도 사회 탓도 하고 또 오늘 얘기 들으시면 또 갑자기 감성적으로 변하고 지금 어디까지가 연기인지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연기 말씀하셨는데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판사 앞에서 아주 그냥 제가 죄인입니다. 범행을 부인하기에는 뭐 증거들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범행을 인정을 하고 재판 과정에서 마지막에 있는 게 최후 진술입니다. 검찰 측 구형이 있고 변호사가 최후 변론을 하면 피고인이 직접 최후 진술을 하는데 최후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는 뭐 놀라운 얘기를 좀 했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진정 사랑해준 단 한 사람만 있었더라도 제가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고 이런 얘기를 좀 해요. 살인사건이 나자마자 자기가 사랑했던 또 좋아했던 사람이 사망하고 그 이후에는 더는 살 의미가 없어서 생각해서 경찰서로 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변명인지 반성인지 어쨌든 최후 진술 과정에서는 좀 바뀐 태도를 좀 보였습니다. 예. 하지만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꿈에서 피해자가 나를 보며 웃었다. 팀장님, 본인이 이제 기도를 했대요. 기도를 하고 꿈을 꿨는데 자기가 살해한 그 피해 여성이 꿈에 나타났답니다. 그런데 그 피해자가 자기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미소를 보여줬다. 자, 혹시 팀장님 그 영화 밀양 보셨습니까? 전도연 씨 나오는? 예, 거기서 보면은 전도연 씨가 자기 아들이 유괴를 당한 다음에 살해당한 뒤에 그 살해범 면회를 가잖아요. 종교에 귀의해서 그 힘으로 이제 자기 아들을 살해한 자를 용서해주기 위해서 면회를 가는데 나는 아직 용서를 하지 않았는데 그자가 예수가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 그렇죠. 아주 편안한 모습으로. 그 뒤로 전도연 씨는 완전히 미쳐버리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이제 영화는 영화니까 이
이 살인범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는 기독교인인지는 모르지만은 애통하고 간절한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피해자들이 미소를 지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강교하기도 하지만은 이 피고인이 내가 볼 때는 좀 과대망상이 있는 것 같아요. 강교하고 과대망상이기 때문에 이 사람 말은 일고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이 사람이 자수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이거는 감형을 노려서 어차피 잡히니까 감형을 노려서 한 것이지 어떤 반성이라든지 타인에 대한 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좀 더 강하게 처벌했으면 싶었는데 좀 두고 봐야 되겠죠. 자, 어제 오전부터 밤 늦게까지 국민참여재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기징역이 선고됐어요. 네, 국민참여재판은 오전 11시쯤 시작이 돼서 거의 12시간 동안 지속이 됐는데요. 강윤성이 유죄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기징역이냐 사형이냐 이걸 두고 조금 이제 의견이 갈렸습니다. 배심원 9명 중에서 6명이 무기징역, 3명이 사형을 내려야 한다고 봤는데요. 법원은 다수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그러니까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를 갈림 말도 안 나오네요. 구분짓게 한 가장 핵심 쟁점은 이게 살인이 계획적이었느냐의 그렇죠. 여부잖아요. 살인이 2번 있었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살인이 1번 있을 때는 실제적으로 사형을 선고를 잘 안 합니다. 대부분 판결상으로. 그렇지만 연쇄살인 2명 이상의 살인이 발생했을 때 사형 선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재판부가 막 고민을 좀 했을 것 같고요. 또 이 피고인 강윤성 입장에서도 자신은 계획적 살인은 아니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었습니다. 계획적 살인이 아니고 우발적 살인이라면 이게 사형 선고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2살인 다, 2번째 살인, 첫 번째 살인 둘 다 자신이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이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 주장이 맞는지 안 맞는지가 이제 가장 쟁점이 됐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재판부의 판단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첫 번째 살인은 계획적으로 봤는데 2번째 살인은 우발적으로 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사형제도 얘기를 합니다. 사형이 인간의 생존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형이고 예외적 형벌이기 때문에 자,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거 고려하고 2번째 살해는 우발적인 거 고려해서 그래서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를 했습니다. 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말이죠. 이 강윤성이가 어제 직접 셀프 변호를 했어요. 막 울먹이기까지 했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소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사이코패스 진단, 유영철하고 똑같은 정도의 점수가 나온 자입니다. 그 연기 얼마든지 상황 여하에 따라서 연기가 가능한 게 사이코패스들의 특징이에요. 막 질질 짜니까 그 어떻게 보면은 그 감정에 호소를 한 거죠. 배심원들 앞에서. 자, 그리고 이자가 처음에 자기의 변호인에게 편지를 쓴 적이 있었습니다. 사형 선고만이 유가족분들께 진정으로 사죄드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어떤 변호도 하지 마시기를 변호인께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죄인은 스스로 죽지 못해 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놓고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합니다. 예? 자, 재판부가 이런 말도 했어요.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사형은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다. 자, 그럼 제가 진짜 여쭙고 싶은 게 도대체 어느 정도 범죄가 돼야 예외적인 범죄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어느 정도가 돼야 사형 선고가 가능한 거죠? 아니, 제가 진짜 무슨 시비를 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결혼 10년 차 둘째 며느리인 김 씨는 최근 집안 제사를 도맡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고 합니다. 제사를 맡아 지내던 장남 부부가 갑자기 별거를 하게 됐고 시어머니는 큰 며느리가 없으니 일단 제사는 둘째 며느리인 김 씨에게 지내라고 한 건데요. 결혼 전부터 공무원인 큰 며느리를 편애했던 시어머니, 게다가 제사를 지낸다는 이유로 장남 부부는 이미 많은 재산을 상속까지 받은 상태라고 합니다. 김 씨의 남편은 조상 제사를 지냈는데 장남이 어디 있고 차남이 어딨냐며
흔쾌히 제사를 지내자는 입장. 하지만 김 씨는 이런 일방적인 통보를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하는데요. 시어머니의 일방적인 제사 명령, 김 씨는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을까요? 자, 백다희 아나운서,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장남 부부가 이 제사를 좀 도맡아서 했던 건가 보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시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는 제사를 시댁에서 지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몇 년 전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장남이 제사를 물려받게 된 겁니다. 하지만 큰 며느리인 형님은 제사 음식 장만에 서툴렀던 반면에 김 씨는 솜씨가 좋아서 오히려 김 씨가 제사 음식을 더 많이 해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앞으로는 모든 제사를 김 씨 홀로 도맡아서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김 씨의 고민을 별별 상담소에서 해결해 주세요. 예, 일단 좀 분위기 좀 바꿔보고 좀 할게요. 이거 정말 또 오늘 채팅창이 뜨거워질 것 같은데 많이 좀 의견 좀 올려주십시오. 앞서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큰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를 차별했다. 네. 이게 시아버지가 공무원이셔서 그런지 이제 첫째 며느리가 공무원이거든요. 그래서 더 예뻐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이제 삼형제였는데 큰 형과 남편이 연년생이었고요. 막내 동생은 나이 차이가 좀 났다고 합니다. 근데 큰 형과 남편이 비슷한 시기에 연애를 시작을 해서 결혼도 비슷한 시기에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첫째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를 어떻게 대하는지 또 뭘 해주시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서 굉장히 차이를 많이 느꼈다고 합니다. 아내 김 씨는 또 내심 자기는 이제 전문직이기도 하고 연봉도 더 높고 용돈도 많이 드리는데 왜 이렇게 첫째 며느리보다 자기를 안 좋아하실까, 안 예뻐하실까 이런 걸 좀 궁금해했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네. 공무원 며느리가 뭐 그렇게 대단한 건가요? 예?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공무원이라고 이뻐했다니까. 네, 뭐 이쁘려면 다 이쁜 거고 뭘 해도 이쁠 건데 이게 차별을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차별을 했고 차별을 느꼈기 때문에 연애할 때도 이제 둘째 이분 입장에서는 결혼하고 싶지 않았어요. 뭐하러 차별을 받으면서까지 당연하죠, 결혼합니까? 예. 그래서 이제 결혼 안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남편이 아마 진심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중간에서 역할도 잘하고 하니까 남편 보고 결혼을 했고 또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면 언젠가는 시어머니께서 사랑을 줄 것이다 라고 믿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혼까지는 했던 걸로 보입니다. 첫째 며느리, 사랑을 독차지한 첫째 며느리가 이제 공무원. 이러면 또 우리 김은배 팀장님, 며느님이 또 경찰 공무원이시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더 예뻐하십니까? 잠깐요. 근데 이걸 보게 되면은 시어머니가 사실은 공무원을 뺀 게 아니고 장남이기 때문에 장남을 편애하다 보니까 큰며느리까지 갔어요. 갖고 이제 더군다나 시아버지가 공무원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며느리도 아마 비슷한 직장의 공무원이니까 아마 편애를 했던 건 맞아요. 그게 잘못입니다. 저는 다행히 아들이 하나예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 며느리가 저와 같은 직종에 들어왔기 때문에 너무나 기뻤죠. 그 사실은 사랑합니다. 편애를 해요. 왜? 하나니까. 드디어 못하는 거죠. 편애가 아니죠. 그런가요? 아무튼 간에 제 직종에 며느리가 왔으니까 저는 사실 며느리 예뻐하고 사랑하는데 저는 마음이 흐뭇하죠. 저와 같은 직장이 있기 때문에. 근데 아마 이 시어머니는 그게 아니고 장남에서부터 편애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그러니까 다행입니다. 맏아들 사랑이 큰 며느리 사랑으로 또 내리 사랑을 간 거죠. 그쪽으로만. 근데 그쪽으로. 둘째 며느리 참 잘했는데 그러네요. 그러니까요. 일단 제사 얘기가 지금 중요합니다. 그게 지금 핵심 쟁점인 건데 일단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시아버지 돌아가셨고 이제 결혼을 한 해 돌아가셨는데 그 시아버지가 계실 때는 제사를 시어머니 주도하에 이제 드렸어요. 근데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이제 장남에게 물려준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이제 논의를 할 때 이 둘째 며느리의 편에서밖에 얘기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요. 뭐냐면 이 시아버지가 사망 후에 어머니가 이제 재산을 정리하는데 살던 집이 있잖아요. 그 집을 팝니다. 그리고 작은 집으로 옮기세요. 혼자 사시니까. 근데 그 차액을 어떻게 하셨느냐? 다 장남한테 줍니다. 아이고. 그러면서 이 장남이 우리 제사도 다 모셔줄 거니까 제사도 다 모셔줄 장남이 이게 갖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둘째 며느리가 보기에는 아니 이걸 어떻게 다
다 형님네만 줄 수가 있어라고 생각을 했지만 막내는 결혼도 안 했고 그래 뭐 우리는 또 나도 잘 벌고 우리 남편도 잘 벌고 제사를 가져가시는 형님네가 가져가는 게 뭐 괜찮지 뭐 그리고 그냥 이제 모른 척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장남은 그게 그때 이제 아파트를 삽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가 또 되게 가격이 많이 올라서 이 아버지한테 받은 돈으로 상당한 재산을 축적했습니다. 예. 자, 부모 자식 간에도 이렇게 뭐가 됐든 재산 상속이 이루어지고 어떤 무언가를 전제로 이렇게 상속이 이루어지거나 이렇게 된다면 받은 값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장남 부부도 맞벌이였기 때문에 제사를 잘 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제사는 이제 장남 부부에서 지내긴 하되 대부분의 음식은 김 씨가 마련해서 갔습니다. 아이고. 김 씨는 친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음식을 마련을 했는데 사실 제사 음식이 좀 애매한 게 가족끼리 나눠 먹고 다시 이걸 다시 챙겨서 집으로 가져가기도 좀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마침 장남 부부도 이 음식 너무 맛있다라고 하니까 음식을 해서 가족끼리 그 제사 끝나고 조금 나눠 먹고 이걸 이 집 냉장고에 넣어놓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 입장에서는 내가 해왔는데 이 집 냉장고에 넣고 형님 냉장고로 들어간다. 그렇게 되니까 너무 내가 손해보는 느낌 이런 게 드는 거죠. 아하, 이런. 자, 소장님, 이제 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예. 장남 부부 사이가 안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장남 부부는 맨 처음부터 사이가 안 좋았어요. 티격태격했는데 이제 그래도 이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장남 부부가 별거를 시작했다라는 얘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별거를 하고 있는 중에 시아버지 제삿날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께서 이제는 얘네가 지금은 별거하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제 우리끼리 하자. 그러면서 이 둘째 며느리한테 네가 음식을 해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늘 하던 음식이니까 네 그러고 이제 음식을 해가지고 갔어요. 근데 당일날 아버지 제사에 이제 큰 아주버님이죠. 형님 장남이 왔는데 그 장남이 뭐라 그러냐면 아무래도 이혼할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는 별거 아니고 이혼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통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럼 장난이 이혼을 하면 앞으로 재산은 쭉 둘째나가 모시는 걸로 하겠다. 이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요. 아이, 나 참. 제가 그래서 이 사연에 달린 댓글을 하나 봤더니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둘째 며느리가. 어떤 분이 그런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교회 나가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리세요. 좋은 생각이에요. 아니, 뭐가 또 좋아, 또 좋기는. 예. 자, 일단 팀장님. 결국 저희가 항상 뭐 이런 비슷한 사례를 전해드릴 때마다 그 신랑들의 어떤 그 스탠스가 참 중요하다. 그렇죠. 예, 이 경우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둘째 그 신랑이 이제 자기 처가 싫어한다고 한다면 사실 제사라는 것이 꼭 모셔야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모시는 사람이 있는데 아까 말씀도 뭐 기독교도 제사는 모시지는 않고 기도회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여성분이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한다면 그 둘째 차남이 어머니를 만나가지고 설득을 해서 그냥 이혼했으면 어때요? 제사 지내라든지 아니면 내가 가져가게 되면 좀 간소하게 할 수 있게 조정을 해야 되지 일방적으로 처리하기 매우 힘든 일 같습니다. 이거. 그런데 이제 이 보통 남성들은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제 이런 상차림, 제사가 됐든 제사상이 됐든 차례상이 됐든, 그러니까 음식 준비하는 거에 어떤 그 노고를 잘 모르잖아요, 솔직히.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 여러 여성들, 중년 여성들의 이 화병이나 우라병에 제사가 있는 걸 아주 자주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를 모시고 오면 단순히 음식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증조부님, 증조부님, 조부님, 아버님 세 분의 제사가 연달아서 계속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이 책임감, 죽을 때까지 이거를 해야 된다는 그 부담감 이런 것도 가지고 오는 건데요. 저는 팀장님께서 굉장히 좋으신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왜 제사를 드리는데 꼭 며느리 따라갑니까? 며느리가 없어지면 그 제사 못 드립니까? 사실 제사는 그 집안의 아들들한테 중요한 거라고 그 며느리들이 왜 굉장히 합병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남이 이혼을 했다 그래서 저도 꼭 제사를 못 드릴 이유가 있나요? 그냥 장남이 하고 여전히 이 둘째 도울 수 있잖아요. 둘째 부부가 음식으로도 도울 수 있고 이런데 사실 아파트도 다 사고 그랬는데 이제 와서 고생은 둘째 며느리가 해라라고 얘기하면 그건 안 되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둘째 며느리의 제사 강요. 뭐 이혼 사유까지는 몰라도 뭐 박 변호사님 생각 어떠세요? 네, 뭐 이혼 사유라 보기는 조금 아직 단계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원인이 돼가지고 예컨대 남편의 어떤 좀 강압적인 얘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반복된다면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될 수가 있고요. 제사라는 게 뭐 그래서 저도 외동이기 때문에 저는 뭐 해당 사항은 사실 없는데 이거 사실은 며느리만 해야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똑같이 해야 될 수도 있고 좀 계속 얘기하듯이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그거는 사람마다 다른 거기 때문에 이걸 갖고 강요하거나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고 뭐 일단 이 단계에서는 이혼 사유는 아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남편의 행동이 적절치 못하다라고 하면 이혼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 변호사님은 외동 아들인데 이런 문제에서 자유로우신가요?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예. 제사를 좀 못했습니다. 아, 코로나. 예. 이제 방역 지침이 완화가 됐으니 해야죠. 뭐 해야 된다고요. 예. 자,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 뭐 많은 말씀 주셨는데 이 기자가 짧게 좀 정리 좀 해주실래요? 네, 남편이 제사상 차리면 부인이 아무 말도 안 할 거다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장남이 알아서 이제 동생네를 좀 챙겼어야 됐다 이런 댓글도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남 부부가 먹튀한 거 아니냐, 뭐 제사 지낸다고 가져간 유산을 다 토해내야 된다 이런 의견도 남겨주셨습니다. 예. 자, 팀장님이 저한테 뭐 약간 하실 말씀이 있는 듯 눈치를 주셨는데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럴 경우에는 그 둘째 며느리가 제사를 받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큰형님이 하고 그 경비 제사 비용의 2분의 1만 딱 내세요. 가장 현명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오늘 첫 번째 픽 중국으로 가보시죠. 자, 한 남성이 침대 위로 뛰어들더니 마치 자유형을 하듯 발차기를 하고 양팔을 휘젓습니다. 이어서 플립턴을 하더니 배영 자세로 바꾼 뒤 헤엄을 저렇게 치고 있습니다. 왜 저러는 거예요, 제 침대에서? 이게 최근 침대 위에서 수영을 하는 모습을 찍어서 온라인에 올린 사람이 이 남성뿐만이 아닌데요. 자, 수영모를 쓴 이 남성도 의자 위에서 올라가서 이제 침대로 다이빙하고 그다음에 자유형 동작을 취했습니다. 다른 여성도 보이시죠? 기차역에서 캐리어 위에 엎드린 채 평형을 선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왜 저러냐고요? 이게 이제 중국 상하이 대학의 교수가 예. 그 수영 과목 실기 시험을 온라인으로 대체를 했었대요. 그런데 이제 학생들 사이에서 아니 이론보다 실기가 중요한 수업인데 그렇죠. 온라인 수업 시험이 웬 말이냐 이렇게 반발이 이어졌고요. 결국 학생들과 누리꾼들은 자신의 방 침대에서 저렇게 수영을 하는 실습 영상을 찍어 올리면서 수영 시험을 온라인으로 보는 상황을 풍자를 한 겁니다. 이게 논란이 거세지니까 상하이 대학교는 올해 졸업생들한테만 국한된 거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일 뿐 뭐 그렇게 매년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두 번째 픽 네팔로 이어갑니다. 모자를 쓴 아이가 한 남성의 손을 꼭 잡고 있는데요. 오른손으로는 상장처럼 생긴 무언가를 쥐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저게 기네스 세계 기록 인증서라고 합니다. 기네스 얘기만 나면 저는 박지훈 변호사님 생각나는데. 네. 뭐예요, 저건? 저 남자아이가 놀랍게도 18살 청소년이라고 합니다. 이게 신장이 73.43cm로 세계에서 가장 키가 작은 청소년으로 저렇게 기네스북에 등재가 된 건데요. 그래서 저렇게 증명서를 받은 거고요. 다른 아이들과 비슷하게 태어났지만 7살 때부터 갑자기 성장을 멈췄다고 합니다. 그의 가족도 소년의 키가 더 이상 자라지 않는 이유가 뭔지 모른다고 합니다. 근데 뭐 저걸 뭐 또 기록 인증서까지 주면서 할 겁니까? 어떻게 보면 몸이 아픈 건데. 이게 이유가 있는데요. 소년의 형은 이제 동생이 마을에 있는 작은 학교를 어렵게 다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기네스 등재를 계기로 동생이 유명해져서 학업을 지속할 수 있길 바란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렇군요. 자, 세 번째 픽 미국으로 가보시죠. 개죠? 예, 레브라도 레트리버입니다. 레트리버가 투명 플라스틱 통 앞발을 넣었어요. 조심스럽게 통 안으로 들어갑니다. 덩치가 큰 레트리버 들어가기에는 통이 좀 작아 보입니다. 또 레트리버 통 안에서 빙글빙글 돌더니
그대로 주저앉아 버립니다. 아예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지금 레트리버 통 안에서 온몸을 구겨놓고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물만 넘쳐 흐르고 있고요. 꽤 불편하게 보이는데 저 통 안이 아늑한 건지 또 아랑곳하지 않고 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플라스틱 통 안에서 냉수 목욕을 즐기고 있는 레트리버 모습 정말 귀엽습니다. 토르라는 이름을 가진 저 레트리버 평소에도 욕조에 물을 담그고 물놀이를 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고양이라면 저런 거 되게 잘할 텐데. 그렇죠. 고양이는 좀 접을 수 있거든요. 예. 네. 자, 네 번째 픽 인도로 가보시죠. 자, 여기 인도인데 캥거루 한 마리가 도로 위에 나타났습니다. 인도에? 깡충. 호주도 아니고. 그렇죠. 자동차 불빛에 놀라서 깡충하게 뛰면서 다급히 도로를 가로질러 갑니다. 근데 캥거루는 호주에 서식하고 있죠. 오스트레일리아. 근데 캥거루가 야생 개체가 이 인도에서 발견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호주 캥거루가 대체 어떻게 인도 도로에서 발견이 됐을까요? 동물원. 네, 맞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죄송해요. 네. 캥거루를 원고 좀 똑바로 캥거루를 불법 밀수한 밀수꾼들입니다. 밀수꾼들이 원고 안 보고. 단속을 피하려고 고속도로에서 버린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날 도로에서 발견된 캥거루가 총 3마리인데요. 우리가 알던 근육질의 모습하고 좀 많이 다르죠? 말랐습니다. 그러네요. 알고 보니까 밀수 과정에서 오랜 시간 좁은 우리에 갇혀서 지내느라고 근육 위축증을 앓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됐어요, 자, 쟤네들? 캥거루 3마리 무사히 구조가 됐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중에 한 마리가 건강 악화로 전문 치료 시설 내에서 죽음을 맞이했다고 하고요. 아이고. 나머지 2마리는 벵골 사파리 공원에서 치료를 받고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치료가 끝나도 고향 호주에 돌아가지는 못하고요. 인도의 동물원에 지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메가박땡 영화 관람권 이벤트 당첨자 소개해드려야죠. 먼저 보여주시죠. 인천 사시는 심나연, 심현선 남매의 엄마 김미나님. 이벤트 공지 보고 아이들 급하게 불러서 인증샷을 찍으셨다는데 저 자막 좀 잠깐 아드님 엉덩이가 내복을 먹었습니다. 예, 귀엽습니다. 자, 다음은 서울 영등포 줌 안경점의 정윤희님. 혼자 안경점을 꾸려나가는 딸 걱정에 15년째 함께 출근해서 가게를 지켜주시는 엄마 윤응순 여사님. 안경점에서 꼭 저렇게 시간 만드시면 사건 반장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엄마 사랑해 하셨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자,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행복한 주말 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도 별이 6개 저녁 6시에 다시 옵니다. 잔악계나 오미크론 조심. 안녕히 계십시오.